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그 2주차 체포수 수업을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으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서 도복에 관련된 공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혹시 도복 구매를 다 하셨나요? 예. 아직까지 구매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유도복을 구매를 하셔도 되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주짓수 도복도 수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챙겨서 실기 수업을 하기 전까지 도복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좀 특이사항을 말씀드리면,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저하고 수업한 이후에 유도에 어떤 흥미를 느껴서 이제 어떤 학과 공부를 넘어서서 좀 취미생활 내지는 이런 좀 평생 스포츠로 유도를 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부산 같은 경우는 대회를 나갈 때 백색 도복만 착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색을 하시든 백색을 하시든 저희 수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내가 요번에 유도를 한번 배워보니까 나중에 좀 집 인근에 또 생활체육으로 체육관에 가서 수련도 하고, 다음에 또 이제 거주하고 있는 부산에서 개최하는 아마추어 생활체육 대회에 참가하실 어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좀 관리하기에 좀 불편함은 있지만 미리 백색 도복을 조금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것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교수님의 온라인 수업을 들으신 이후에 도어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글을 올려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유도를 한 30년 이상 유도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유도의 많은 부분을 소개하고 알려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은 일반적인 기준에서, 또는 오래도록 유도 공부를 한 제 입장에서 처음에 유도를 시작하면서 요 정도는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나름 순서대로 지금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오픈 채팅방에 있는 저의 카카오톡 아이디에다가 여러분들이 간단한 질문 사항을 올려주시면, 제가 이 수업 이후에 다른 이제 다음 수업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에게 온라인이 되든 실기 수업이 되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위주로 제가 수업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답변을 해드리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효율적인 수업이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이 제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는 초단을 따거나 2단 정도까지 따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유도를 처음 배우는 초보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누구라도 아주 신선한 질문을 잘 해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답변을 했을 때 많은 동료 학생들이 질문과 답변 속에 모르는 유도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는 그런 효과가 제가 일방적으로 수업을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알차고 재미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수업 마치고 나서 영상 다 보시고 나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제 개인 카톡이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도어 게시판에 질문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올려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다음 수업에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좀 공지사항 한 가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저께 연락을 받았는데요. 지금 1주차, 2주차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 터에
다시 어제 이제 학교 측에서 연락이 온 게 3주차, 4주차도 그 대면 수업 또는 그 온라인 수업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 대면 수업에 전제 조건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한 번 수업에 10명 이상이 넘지 않는 인원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아니면 이제 그 온라인 수업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마음 같아서는 빨리 여러분들과 도복을 입고 유도 매트 위에서 같이 땀 흘리면서 재밌게 수업을 하고 싶었지만 저희 인원이 10명 미만이 아니고 또 이 인원을 분반해서 나눈다고 했을 때 그 조금 이렇게 수업에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저도 3주차, 4주차도 지금처럼 온라인 수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학교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1주, 2주뿐만이 아니고 이어지는 3주, 4주차도 그 저와 함께 온라인 수업을 여러분 해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그 수업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그럼 오늘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PPT 자료와 중간중간에 교수님의 어떤 시범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오늘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체포술 2주차에 그 유도 기반으로 한 수업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유도의 기본 개념. 이 기본 개념 안에는 그 예법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유도는 다른 종목하고 틀리게, 다른 격투기하고는 틀리게 상대방을 잡고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그 여러분들이 도복을 잡는 아주 기초적인 그 지식에 대해서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울이기라고 하는 그 용어는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그 유도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이것도 오늘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 유도의 예법, 인사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서서 하는 인사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앉아서 하는 인사법이 있습니다. 뭐 좀 더 더욱더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도 일상생활이나 우리나라 사람들도 실천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점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신다면 그 충분히 그 쉽게 다가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용어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 서서 하는 인사법은 임내라고 하고요. 임내. 앉아서 하는 인사법은 좌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진과 같이 그 서서 이렇게 머리를 숙이는 또는 그 앉아서는 우리 왜 명절 때 그 어르신들에게 하는 큰절 비슷한 그런 인사법인데 좀 우리가 하는 인사법하고는 조금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임내 동작, 서서 하는 인사의 그 앞에서 본 모습인데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차렷 자세에서 그 다리 모양이 한 30도 정도 각도로 약간 벌려놓은 상태에서요. 그 다음 정중하게 이제 뭐 허리를 굽히면서 머리를 숙이는 인사를 할 건데 이제 너무 90도 정도로 숙이지는 않고요. 조금 한 30도 정도 숙이면서 특이사항은 뭐냐면 이 손이 그 차렷하고 있던 손이 인사를 함과 동시에 허벅지 앞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주는 게 유도의 서서 하는 인사법 임내의 어떤 동작의 절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시 이어서 보시면
옆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글자가 안 보이네요. 예. 그 차렷 자세에서 등을 펴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한 30도에서 40도 정도 허리를 숙이면서 손이 허벅지 앞쪽으로 해서 숙여지는 만큼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옆으로 가면 이제 그 유도에서 말하는 임내 동작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 실제로 그 유도한 사람들은 별건 아닌데요. 이제 누구한테 인사할 때 차렷한 상태에서 정중하게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하면은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인사하고는 손만 좀 앞으로 온다는 차이점밖에 없는데 그 유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주 사소한 행동이지만 저 사람 참 예의가 바르다라고 하는 말을 저도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여러분들도 제가 수업 시간에 실기 시간에 또 이런 기본 예법에 대해서 또 계속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도복을 입고 있을 때 한번 실천을 해보고 어느 정도 습관이 되면 일상에서도 충분히 반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예, 여러분. 다음은 그 앉아서 하는 인사 좌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왜 명절에 하는 큰절하고 비슷한데 큰절보다는 머리를 좀 덜 숙입니다. 덜 숙이고 그다음에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뭐 발의 모양이라든지 일어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데 제가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내할 때처럼 등을 펴고 똑바로 선 자세에서 약간 차렷 자세에서 그 왼쪽 무릎부터 먼저 바닥에 그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른쪽 무릎을 이제 같이 무릎을 꿇은 다음에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자가 작아서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그 앉았을 때 오른쪽 발가락이 왼쪽 발가락 위쪽에 위치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완전히 머리를 땅까지 숙이지 않고요. 옆에서 봤을 때 약간의 수평이 되는 만큼의 각도만큼 손을 바닥에 짚고 V자를 만들어서 한 3초 정도 정지하고 있다가 이제 머리를 들고 다음 일어나는 장면
아까 전에 우리가 왼쪽 무릎부터 꿇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오른쪽 무릎부터 세우면서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처음에 저희가 했던 차렷 자세를 하면은 그 좌례가 완성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아까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임내 같은 경우는요, 수련 도장을 입실할 때 한번 이제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고요. 그다음 마치고 나갈 때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유도는 파트너 운동이라서 파트너와 교대하면서 다양한 수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지도자, 교수님이 항상 차렷, 경례 이렇게 예의를 지키라고 신호를 이제 말을 해주면 그때마다 임내 동작을 취하면 되고요. 이 좌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상에서 어떻게 사용하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또는 마칠 때 모든 운동을 정리할 때 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딱 앉아 있는 자세를 정좌라고 하는데, 정좌 자세에서 좌례 형식으로 인사를 하고 수련을 시작하고 또는 정좌에서 다시 좌례를 하고 수련을 마치는 그런 절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수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 아시게 될 건데, 유도는 서서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앉아서 상대를 누르거나 또는 조르거나 꺾어서 또 이기는 또 경기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구치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용어 일본어로는 네와자라고 하는데, 그 네와자가 유도에서 이제 원래부터 있었던 네와자를 떨어져 나가서 아주 치밀하게 개발되어 있는 게 오늘날 인기가 많은 주짓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수련할 때, 구치기 네와자를 할 때 무릎을 꿇고 지금 배운 좌례를 통해서 인사를 하고 이제 대련, 스파링을 하는 그런 경우들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다음은 유도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도는 두 가지 정도의 기본 자세를 처음에 시작할 때 배우고 좀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나중에 실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직접 제가 보여드리고 같이 한번 수업에 한번 반영도 할 생각인데요. 일단 지금은 이렇게 영상으로 또는 사진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하게 이제 우리가 어깨 넓이 정도로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서 있는 자세를 자연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쪽 첫 번째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요. 두 번째 어깨 넓이보다 이제 자연체도 어깨 넓이보다 조금 벌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다리를 더욱 벌려서 무릎을 구부려서 약간 우리 예전에 보면 이제 벌선다 그러죠. 기마 자세로까지 자세를 완전히 낮추는 이 동작을 좌호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개의 자세는 서로 각기 필요한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체입니다. 자연체는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공격과 수비에 둘 다 이제 사용이 가능한 좋은 자세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발가락 끝에 체중을 좀 실어서 앞쪽으로 중심이 가도록 서 있는 자세. 그 자세를 이제 두 번째 사진은 옆에서 본 모습이고요. 세 번째 사진은 이제 뒤에서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느 발도 나오지 않고 나란히 서서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자연체 중에 자연본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연본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진을 보시면 그 교수님의 오른발이 한 발 정도 앞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측발이 나온 자연체라고 해서 줄여서 우자연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반대로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왼쪽 발이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발이 나왔다고 해서 좌자연체라고 이제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체 안에는 그 세 가지의 어떤 구성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자연본체, 두 번째가 우자연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좌자연체. 이게 상대를 잡고 이제 유도를 하다 보면 수시로 자연본체도 되었다가 우자연체도 되었다가 좌자연체도 되었다가 하는 동작들이 그 실전 중에는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대신에 여러분들이 저하고 수업을 할 때 어느 시점에서 자, 여러분 우자연체로 써주세요, 또는 좌자연체로 써주세요, 아니면 자연본체로 써주세요 라고 교수님이 이제 명칭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제 오늘 같은 이런 수업을 들으신 분들, 숙제하고 계신 분들은 빠르게 수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절차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좌우체입니다, 여러분. 좌우체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연체보다 다리를 좀 더 벌린 상태에서 그 무릎을 구부려서 거의 기마 자세에 가깝게 자세를 취하는 것인데요. 이제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방어에 아주 적합한 자세이다. 상대가 공격할 때 그 방어, 공격을 막아내는 자세로 상당히 적합한 자세이고, 대신에 무릎을 많이 구부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간 상태이거든. 그 상태에서는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어서 공격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명칭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전체 무릎 구부린 자세를 좌우체라고 하고요. 이 좌우체가 그 다리를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정면으로 보고 있을 땐 그 좌호본체라고 합니다. 좌호본체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오른발이 앞으로 나온 기마 자세를 우좌우체라고 하고요. 반대로 왼발이 앞으로 나온 자세를 좌좌우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자연체는 무릎을 구부리지 않은 상태의 자세는 이제 공격에 유용하다. 대신에 방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이제 기마 자세로 한 자세를 많이 낮춘 이 좌우체는 방어에 유리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그 유도를 한 30년 정도 이상 하면서 저 나름대로 좀 내린 결론으로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한번 알려드릴 건데, 저는 조금 이제 생각이 틀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새로운 하나의 자세가 나오는데 명칭은 없습니다. 그냥 교수님이 생각하는 자세인데, 뭐냐면요, 여러분. 공격과 방어에 아주 좋은 자세를 우리가 좀 굳이 찾아낸다면 자연체보다는 조금 구부리고요, 무릎을. 그 다음 지금 방어에 아주 유리하다고 하는 좌우체보다는 조금 선 자세. 그러니까 자연체와 좌우체의 중간 정도의 어떤 그 중심을 줘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자세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공격에도 아주 유용하고요, 방어도 자동적으로 되는 아주 좋은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보다 앞서 유도를 만들고 유도를 정립해 놓은 선구자들은 이렇게 공격과 방어에 유리한 자세를 두 가지로 구분 지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나중에 실기 수업 시간에 제가 더욱더 자세히 시범과 또는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다음은 그 유도 도복을 그 깃이라고 하거든요. 깃이라고 하는데, 이 깃을 잡는 그 소매의 그 명칭이 있습니다. 이 명칭과 그 다음에 잡는 방법 또는 약간의 규정에 대해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에는 여러분
그 다른 격투기 종목하고 틀리게 내가 얼마나 이 도복을 잘 잡느냐에 따라서 그 승부가 아주 결정나는 중요한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종목에는 격투기 종목에는 없는 그 아주 그 저기 신기한 명칭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잡기 싸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잡기 싸움. 그리고 일선 그 지도자들은 유도에 있어서 이 잡기는 승부를 결정짓는 요소의 50%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잡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또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근데 뭐 초보자가 유도를 처음 배우면서 또 너무 이 유도의 기술이나 이런 기본적인 것보다 잡기에 너무 치중한다 그러면 조금 약간의 그 잡기를 잘한다는 건 좀 꼼수를 잘 부린다라고 또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아 이렇구나라고 정도만 이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신 다음에 이제 기술 배우고 뭔가 이제 그 수련이 점차 들어갔을 때 그때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잡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도는 그 규정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한 손은 상대방 가슴에 해당되는 이 가슴 깃을 잡고요. 한 손은 보통 이제 상대 손 쪽에 있는 이 소매 깃을 잡고 그 경기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깃의 명칭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그 앞에 부분과 마찬가지로 자 여러분 이번에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기술에 있어서는 어디 부분을 잡으세요 라고 명칭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를 탁 잡아준다 그러면 그만큼 유도를 점점 이제 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기 파란색 도복을 입은 그 교수님이 잡는 위치에 따라서 도복깃의 명칭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요. 제가 상대방 그 가슴 부근을 잡고 있죠. 이 손이 오른손이 이렇게 잡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잡는 이 부위를 앞깃이라고 합니다. 앞깃. 가슴 부근을 잡는 것을 앞깃을 잡는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앞깃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서 상대방의 쇄골 있죠. 요 쇄골뼈. 쇄골뼈까지 이렇게 잡는 것을 그 가운데 깃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반대쪽에서 상대방 목 쪽을 이렇게 잡는 것을 목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도를 배우면서 이 가슴 쪽에 잡는 이 깃은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앞깃, 두 번째 쇄골 쪽에 잡는 가운데 깃,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완전히 목을 넘어가서 잡는 목깃. 요 세 가지 형태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술을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교수님의 오른손이 상대방의 앞깃이나 또는 가운데 깃이나 목깃을 잡았다면 이 왼손에 해당되는 손은 상대방 그 손에 있는 부위 어느 부위 중에 한 곳을 잡아야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술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잡기가 조금 이제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파란 도복 입은 교수님이 잡은 손이 그 상대방의 손목 가까이 있는 도복깃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도복깃의 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잡는 것을 앞소매를 잡았다라고 합니다. 앞소매를 잡았다. 두 번째, 그 가운데 소매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이제 손목에서 좀 더 올라가서 상대방의 팔꿈치 정도의 도복깃을 이렇게 잡아주는 것을 가운데 소매를 잡았다. 또는 제가 수업하다가 여러분 가운데 소매를 잡으세요 라고 하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잡고 기술 설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제일 그 겨드랑이에 가까운 그 어깨 밑에까지 잡는 이 깃을 뒷소매를 잡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손목과 제일 가까운 부분을 앞소매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에 해당되는 곳을 이제 가운데 소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겨드랑이 가장 그 끝쪽에 잡는 것을
뒷소매를 잡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여러분. 장단점. 그래서 그 초보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소매 잡기는 그 하나의 그 포인트고 하나의 팁인데요. 그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가슴깃도 여기 가운데 쇄골이었죠. 가슴 가운데 목깃 중에 쇄골에 위치한 가운데. 그 다음에 소매깃도 여러분 1, 2, 3번 중에 2번에 해당되는 가운데 소매를 잡는 이 자세. 지금 사진으로 보시면 교수님도 지금 그 가운데 깃과 가운데 소매를 잡았고요. 흰색 도복을 입은 상대방도 지금 교수님의 가운데 깃과 가운데 소매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는 것을 또 뭐라고 하냐면 맞잡기 했다, 맞잡기 한다, 맞잡았다, 맞잡기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교수님하고 수업하는 시간 중에 배우는 모든 기술에 있어서는 기본 잡기가 지금 말한 위치에 오른손과 왼손을 위치하고 잡으면 이제 기술을 배우는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맞잡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위치에 그 제 오른손과 왼손이 위치하고 잡았는데 상대방도 똑같이 이렇게 제 가슴 깃과 내 요 가운데 소매를 잡았다면 그 같은 오른쪽 잡이 바로 맞잡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아마 수업을 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오른손잡이 계십니까? 왼손잡이 계십니까? 해서 기술을 지도하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럴 때 거의 한 8, 90% 이상의 학생들이 오른발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사진에 있는 오른쪽 바른 맞잡기를 하면 상대방과 그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유도도 뭐 축구에 오른발 왼발 잡이 있듯이 또는 야구에 오른쪽 타자 왼쪽 타자 뭐 있듯이 유도도 그 왼쪽으로 하는 유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특이 사항으로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제 유도는 왼쪽으로 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붙었을 때 이제 두 번째 그 사진에 보이시는 그 역으로 맞잡기 자세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서로 가슴을 잡고요, 엇갈리게. 그 다음에 소매도 서로 엇갈리게 저렇게 비스듬히 서서 잡는 앞모습과 뒷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자세로 시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술을 배울 때도 그 굳이 뭐 오른쪽 잡이가 왼쪽 기술을 할 필요 없고요. 또 왼쪽이라고 해서 일부러 오른쪽을 할 필요 없고요. 자기가 주로 서는, 그러니까 팔씨름 할 때 내가 오른손이 강하다 하면 오른쪽으로 유도하시면 되고요. 나는 일상생활이든 뭐든 왼손을 많이 써서 팔씨름 같은 거 할 때 왼손이 더욱 강하다라고 하면 이제 왼쪽으로 유도를 배우시면 됩니다. 특이사항으로 나는 양손을 다 씁니다라고 하면 그 제가 이제 생각하는 개인적인 범위 내에서는 이제 오른쪽으로 배우는 게 조금 여러분들에게 뭐 유리하다기보다는 좀 대중적이고 흔하기 때문에 좀 기초를 튼튼히 배우는데 좀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왼쪽으로 하면은 그러면은 좀 불리한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서 대회를 나가거나 또는 자유대련, 스파링을 많이 하게 되면 어느 종목과 마찬가지로 왼쪽 잡이 유도 선수들이 좀 드물고 귀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오른쪽 잡이들이 왼쪽과 그 연습이나 시합을 할 때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 희소성, 특이성 때문에. 그래서 그런다고 또 오른손 잡이, 오른발 잡이들이 굳이 또 왼쪽으로 시작하는 것도 저는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쪽으로 유도를 처음 시작하면서 배우면 이제 됩니다. 되고 그 수업 시간에 도복을 입고 실기 수업을 할 때 교수님이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준비하고 이제 수련을 하시면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요 첫 번째 쪽에 있는 이 잡기는 오른쪽 바로 맞잡기라고 해서 같은 오른쪽 잡이끼리 잡았을 때 나오는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역으로 맞잡기라고 해서 그 지금 위치상으로 보면 교수님은 지금 오른쪽 잡기를 하고 있고요.
흰 도복을 입은 상대방은 왼쪽 맞잡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오른쪽 잡이와 왼쪽이 이제 맞부딪혀서 잡았을 때 이런 역으로 맞잡기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 자, 기술 한번 배워볼 건데 서로 맞잡기 하세요라고 하면 이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훨씬 더 시간도 단축되고 또 기본적인 유도 지식이 있어야지만 잡을 수 있겠죠. 지금까지 교수님의 수업을 잘 들었다면 이렇게 바로 잡고 바로 또 기술을, 새로운 기술들을 하나씩 배워 나가는데 장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어서 다음 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여러분 그 도복을 잡는 이제 팁 하나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진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유도하는 사람들은 매번 도복을 잡고 또 유도 운동 중에 여러분 혹시 그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도하는 사람들이 악력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선수들 로프를 많이 탑니다. 굵은 로프.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 지금 다니고 있는 그 동의대학교 유도 실기장에 그 한쪽 벽면에 아주 두꺼운 로프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그게 다 뭐냐면 이 상대방에게 잡은 이 도복을 잘 잡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무턱대고 그냥 턱 하고 잡으면 또 상대가 또 자기만의 능력과 방법으로 이 도복을 딱 뿌리쳐서 놓치게 하는 또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원리로 도복을 잡는지를 소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보시면 여러분 약간 이제 그 뭐 영상이 사진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유도 도복은 여러분 손가락 5개 중에 밑에 이 3개로 힘을 줘서 잡는 거고요. 이 엄지와 검지는 크게 힘을 쓰기보다는 방향 전환과 그 다음에 약간의 고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새끼 손가락부터 말아서 도복을 힘껏 잡으시고요. 두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엄지와 검지를 같이 탁 이제 고리를 거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끝난 게 아니고요. 어느 동작까지 해줘야지 딱 이제 도복이 끊기지 않고 내가 기술 걸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되냐면 손목을 이렇게 제껴줘야 돼요. 이게 이제 완벽한 그 가슴깃을 잡은 하나의 잡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 처음에 이 아래쪽 손가락 3개로 도복을 잡고 그 다음에 엄지와 검지로 잠그고 그 다음에 손목을 제껴 놓은 이 상태가 가장 완벽한 잡기라고 볼 수 있고요. 가슴깃에 한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손목은 무조건 또 제끼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유동적으로 이래 상대 도복을 잡고 흔들면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진다면 아주 그 뛰어난 잡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하나의 형식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소매깃입니다. 소매깃 또 원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 이 손이 되는데요. 상대방의 소매를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래쪽 3개 손가락으로 딱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약간 총 모양이 되죠. 건총 모양. 두 번째는 요 검지와 엄지로 딱 집게를 걸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 이 손목이 딱 제껴져서 힘을 쓸 수 있는 이 자세가 가장 그 소매를 잘 잡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가슴깃과 마찬가지로 그 손목이 실전 상황에서는 유동적으로 잡은 상태에서 움직여줘야지 실제로 상대가 끊으려고 할 때 끊기지도 않고 내가 유리하게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방법들도 그 실기 시간에 그 교수님이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배워가지고 여러분들 실전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그 잡기 싸움에 있어서 반칙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도복을 안 입고 있어서 사진으로만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도복 끝자락을 여러분 그 피스톤 그립이라고 해가지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권총을 쏘는 느낌대로 도복 끝부분을 내가 이렇게 소매부리 구겨서 이렇게 쫙 말아서 잡으면 이거 절대 안 뿌려치지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게 반칙이 아니었어요. 이제 주로
이제 이거는 좀 이제 저희 그 현장의 경험담인데 일본 선수들은 이렇게 도복을 잡지 않습니다. 일본이 유도 종주국이잖아요. 그 가운데 소매를 탁 요렇게 잡는데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유도가 엄청 센데 이전에 일본 선수들하고 하면 권총 잡듯이 이렇게 탁 소매 끝을 이렇게 말아서 딱 잡으면 일본 선수들이 이거 뿌리 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잡기가 조금 이제 유도를 만든 종주국인 일본에서 봤을 때 조금 비겁한 잡기다. 어느 정도 잡고 뿌리 치지기도 하고 이 공 좀 이제 동대동으로 비슷하게 잡기가 가야 되는데 요거 한번 잡으면 끝날 때까지 도복이 안 놓쳐지고 불리하게 되니까 요거는 바람직하지 않아. 이래서 어느 시점부터 요렇게 소매를 말아 잡으면 이제 반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여러분 그 엄지 손가락이 되든 또는 나머지 네 손가락이 되든 어느 손가락 하나라도 도복 안쪽에 손가락이 들어가서 이거는 이제 포켓 그립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머니 안에 손 넣듯이 이렇게든 내 손이 들어가서 이 잡는 경우 그 요것도 이제 반칙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유도 도복은 바깥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래쪽 손가락 3개와 엄지 금지로 짙게 짚듯이 해서 잡아줘야지 그 내 손목의 유연성으로 뿌려치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놓치되 다시 잡으면 되겠죠. 놓치고 잡고 하는 계속 연결되는 게 그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유도에만 있는 잡기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불리하지도 유리하지도 않은 상태로 잡게 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의 유도에 관련된 그 규칙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조금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이 피스톤 그립과 손가락이 안으로 들어가는 포켓 그립이 이제 그 반칙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잡기는 제가 처음에 수업할 때 도복 잡을 때 절대 이렇게 잡지 마라라고 몇 번만 교수님이 지적해드리면 여러분들은 유도를 처음 하기 때문에 교수님 시키는 대로 딱 실천을 하게 되면 그게 습관이 되어서 어디 가서도 반칙을 하지 않는 그런 그렇게 될 수 있게 제가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 정도 이번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 여기까지는 제가 사진과 영상으로 준비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고요. 이어서 지금 사진에는 없지만 또 잡기에 관련된 거 제가 짧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유도 잡기에 있어서 PPT 자료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 2가지를 추가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안내해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이제 찾아왔습니다.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제가 도복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사람이 없어서 혼자라서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잡기 설명드린 것 중에 한 손은 가슴깃을 잡고요. 그 다음에 한 손은 이제 소매깃을 잡는 게 일반적인 잡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맞잡기잖아요. 정상적인 잡기. 근데 유도 규정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도복 여기 뒤에 보면요. 이 가운데 봉제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자로 이렇게 쫙 도복을 반으로 나누는 봉제선이 있거든요. 보이시죠? 예. 이 기준을 잡기로 해서 상대를 정면으로 뒀을 때 맞잡기의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 이 한 손, 나의 오른손은 이 반으로 나눴을 때입니다. 앞이든 뒤든 상관없습니다. 이쪽 부분을 잡고 있어야 되고요. 또 반대손은 또 앞이든 뒤든 상관없이 도복을 반으로 나눴을 때 반대쪽에 이렇게 잡고 있어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그래야지 이게 정상적인 잡기, 맞잡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렇게 잡아도 맞잡기고요. 아니면 한쪽 소매 잡아도 지금 한쪽은 제가 소매를 잡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몸을 반으로 나눴을 때 이쪽을 잡은 거죠. 또 여기를 잡았기 때문에 또 반을 잡은 거죠. 이거는 맞잡기예요. 반칙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것도 보세요, 여러분. 양쪽 소매를 제가 잡았다고 칩시다. 시합하다 보면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반칙 아니에요. 왜? 상대방 몸을 도복 봉제선을 기준으로 반으로 나눴을 때 한쪽을 제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은 반칙이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쪽 반 나눴을 때 이쪽을 한쪽을 지금 이렇게 한쪽을 치우쳐서 3초 이상 잡고 있으면 반칙이 됩니다. 마찬가지 이쪽 소매 두 개를 제가 잡고 있다면 지금 한쪽을 치우쳐서 잡은 거기 때문에 그 반칙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합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흔히 나오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제가 맞잡기 하세요 하면은 오늘 배운 대로 이렇게 잡으면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는 거고요. 한쪽이 이렇게 치우쳐서 내가 이렇게 잡았다. 지금 한쪽에 같이 잡았죠. 이거는 반칙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그 재밌는 영상 하나 보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자, 상대 빈공을 파고들면서 안디치 빨기 발등을 맞추게 한판승 거둡니다. 최민호 결승전에서도 한판승을 거두는 최민호 한판승의 사나이 2008 베이징 올림픽 남자 60kg 이하급 금메달을 따냅니다. 대단합니다. 최민호 대한민국 응원하는 관중들도 최민호의 이름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최민호. 상대 선수인 파이세르도 패배를 인정하고 최민호 선수를 안아주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최민호. 다시 한번 보시죠. 안뒤축 걸기에 이은 드러매치기. 이렇게 한판승을 거뒀습니다, 최민호. 결승전에서도 한판승을 거두는 선수입니다. 대단한 최민호. 손을 번쩍 들어 올립니다. 안병근 감독이 환호하는 모습. 자, 선수와 함께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을까요? 대한민국의 최민호 자랑스럽습니다. 한판승의 사나이. 1988년 서울올림픽 김재엽 선수 이후 20년 만에 유도 60kg 이하급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그 주인공은 대한민국의 최민호 선수입니다. 마음껏 눈물 흘리시길 바랍니다. 아쉬움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 저 눈물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멋진 영상 보셨습니까? 그 다름 아닌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그 정경기를 한 판으로 이기고 금메달을 땄던 최민호 선수의 그 결승전 경기 장면을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아주 멋있죠? 힘이 엄청난 선수이고, 참고로 제가 사진도 하나 올렸는데 그 물론 이제 뭐 장례식장 상가집 사진이기나 하나, 그 최민호 선수는 교수님이 그 대학교 4학년 때 1학년이었던 같은 학교 용인대 후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올해 그 있었던 그 뭐 저 개인적인 일이지만 그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또 위로도 해주고, 그래서 사진도 한번 여러분들 좀 자랑하려고 한번 올려봤습니다. 왜 제가 그 이 멋진 영상을 올리냐면요, 그 반칙 사항을 알려드리려고 올린 거거든요. 뭐냐면 이게 시간이 꽤 지나서 모르는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그 2008년이기 때문에 시간이 10년 이상 지났죠. 근데 화면을 보면은 뭐 아주 오래전인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유도가 계속 규정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면, 아까 전에 최민호 선수가 그 멋지게 걸었던 상대방 오스트리아 파이셰 선수를 사정없이 들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맺힌 이 기술이 지금 오늘 이 시점에는 반칙입니다, 여러분. 예. 올림픽에서 한 판 날린 게 왜 반칙입니까? 라고 이제 의문을 좀 제기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또 이유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최민호 선수가 들어서 이 매칠 때 어느 부분이 반칙이냐면 도복 바지 부분을 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태권도의 종주국이라서 여러 가지 어떤 이 국가적, 세계적 글로벌 파워가 있는 것처럼 그 유도도 일본에서 만들다 보니까 좀 경기 규칙이나 규정이 좀 일본 선수들에게 유리하게 많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도복, 아까 전에 그 소매, 이런 잡기,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
그 일본 유도는 도복 맞잡기를 해서 좀 다양한 기술들로 경기에 승부를 건다면 그 일본이 아닌 특히 이 동구권 유럽 쪽의 선수들은 기술적으로는 일본 선수들에게 불리하고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그 레슬링 아시죠? 레슬링처럼 다리 태클이라든지 이 다리 쪽에 뭔가를 잡아가지고 상대를 맺히려고 하는 행위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기술 유도가 그걸 이겨냈어요. 아무리 다리를 잡아도 날아가지 않았죠. 근데 이제 신체 조건이 서구화된 선수들이 이 힘이 너무 근력이 좋다 보니까 이제 멋진 유도가 안 나오고 다리만 잡는 지저분한 유도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세계유도연맹에서 조금 전에 보셨던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규정을 완전히 바꿔가지고요. 이제 지금이 오늘날의 유도에서는 그 교수님이 선수생활할 때는 다리 잡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 도복띠 벨트 아래에 그 도복 바지를 잡는다든지 바지를 잡지 않더라도 다리를 잡는다든지 하는 행위는 모두 다 이제 반칙입니다. 그래서 이 최민호 선수가 지금 만일에 그 올림픽에 나갔다면 저 화려한 기술은 이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도복 잡기에 대한 어떤 그 반칙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마지막 수업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저도 조금 힘들긴 한데요. 끝까지 한번 서로 힘을 내서 수업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은 기울이기입니다, 기울이기. 그 유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사진을 한번 보시고요. 제가 옆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간단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도 기술은 자신이 직접 상대방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또는 상대방의 동작을 이용해 무게중심을 무너뜨림으로써 불안정한 자세를 유도하는 기울이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기울이기에는 딱히 규정된 방향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전후 좌우 그 외에 대각선 방향을 포함하여 8개 방향으로 기울이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 8개 방향으로 기울이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팔방 기울기라고 합니다. 제가 수업을 할 때 항상 첫 번째로 알려드리는 것이 기울이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유도의 기울이기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그리고 이 기울이기는 또 8개 방향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만 숙지하시면 다음에 저희가 도복 입고 수업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여러분 마무리를 하고요. 장시간 동안 저희 수업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유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그 질문에 맞게 또 다음 차시 수업을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고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